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이별이라는 단어는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저리고 아프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님도 가슴 아픈 이별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사연도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둔 40대 남자입니다. 원래는 무역회사의 영업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작년에 퇴사를 하고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이기는 하지만 무역회사를 다닐 때 제가 영업팀의 에이스로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일에 미쳤었을까 너무 후회가 되죠. 조금만 가정에 충실했더라면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에 빠져 사는 기혼자들을 보면 자신의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커리어를 쌓으려고 노력하는지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해보라는 말을 꼭 한답니다. 아내는 절에 다니시는 어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무교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절에서 총무를 맡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절에 자주 오시는 분이 자신의 딸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셔서 한 번만 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한창 일이 재밌다고 느낄 때라서 솔직히 큰 기대도 없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내 쪽도 마찬가지였더군요. 지루해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 앉은 아내는 대뜸 제게 선언하듯이 말했어요. 저는 결혼 생각 없는데 혹시 그쪽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도 결혼은 아직 생각 없습니다만. 아직. 저는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 아직 없는 쪽에서 저를 좀 거절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의 할 말을 하고는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신선하고 이 사람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처남들에게 한 적이 있었는데 다들 집심도 짝이 있다고 하더니 대책 없는 누이의 남편으로는 제가 딱이었다는 소리를 했었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거절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는 어른들이 바라시는 대로 어느 정도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어요. 아내는 어처구니 없어 했지만 한동안 결혼하란 소리는 안 듣겠다고 하면서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시작한 저희 인연은 결국은 3년이 지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는 저랑은 정말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어요. 매사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죠. 그것이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족여행을 간다고 하면 날짜별로 어디를 어떻게 가서 몇 시간을 볼 것인가 등과 같은 계획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세우는 편이죠. 거기다 식사까지도 어디서 먹을 것인지 사전에 예약해두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에 반면 저는 오전에 A를 보면 오후에는 B를 다녀오자 정도만 생각해두고 나머지는 즉흥적인 것이 많은 편이었고요. 가족끼리 어딜 가자고 하면 항상 아내가 계획을 세우고 저는 착실하게 그 계획에 동참해 운전을 하는 쪽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를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재미있게도 아내의 계획에는 저의 돌발 행동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영화를 볼 때도 저희 둘은 완전 달랐습니다. 영화에 공감해서 울고 웃는 쪽은 항상 저였죠. 아내는 저런 상황은 다 거짓이라고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따지는 쪽이었고요. 슬픈 영화를 보는 날은 아내가 덤덤한 얼굴로 제게 휴지를 챙겨주고 있었어요. 덕분에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은 처음 데이트 몇 번을 제외하고는 꿈도 꾸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우리라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말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유행가의 말처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커플이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누구 한쪽은 참다가 끝날 사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아내도 저도 그런 사람들의 말에 전혀 휘둘리지 않았어요.
서로가 너무 달랐지만 그 다른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 준비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속전속결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도 아내도 욕심이 없는 편이라 당시 유행하던 스몰 웨딩으로 진행했었죠. 축의금을 받지도 않아서 양가 어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을 정도니까요. 신혼집은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정했습니다. 아내의 직장과 가깝기도 했지만 둘이 시작하기에는 적당했어요. 물론 부모님들은 귀함을 토하셨지만 저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다만 아내도 저도 일이 많다 보니 서재가 필요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실로 쓰는 공간을 저희는 책상을 넣어서 서재로 활용했답니다. 아니 이게 다 뭐라니? 세상에. 아니 손바닥만한 거실에 책상 2개를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30평은 되는 아파트 구하라고 했잖아. 말 안 듣고 이게 뭐야? 어머니, 지금은 저희도 아직 모은 돈도 없고 능력도 부족해서요. 이렇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해준다고 했잖아. 그렇게 괜찮다고 사용을 하더니 이게 뭐니? 이래서 손님이라도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손님이 안 받으면 그만이죠. 신혼집에 올 사람이라고 해봤자 양가 부모님들 뿐인데 다들 가까운 곳에 사시잖아요. 댁에 모셔다 드리면 되지 여기서 주무시고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와 아내의 말에 어머니께서는 머리를 짚으시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빽 지르셨죠. 그럼에도 저와 아내는 웃기만 했고요. 초반에는 결혼 생활이 시작했다고 해서 거창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일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났는데 이제는 곁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아내와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자 또 일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에 캠핑을 간다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시간을 보냈죠. 물론 아내야 계획된 일들을 착착 해내는 그런 재미가 있는 사람이라 저와는 달랐을 수 있지만요.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쉬는 날을 보냈어요. 그렇다고 저희 부부도 사람인데 안 싸울 수는 없었죠. 서로 다른 성향이 세게 부딪혀서 문제가 되는 날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아내가 잔뜩 화가 나 있더라고요. 분리수거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음료를 마셨으면 제대로 분리를 좀 하라고. 투명한 플라스틱은 따로 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어차피 분리수거 버리는 사람은 나잖아. 그냥 내려가서 버릴 때 분리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화를 내. 아니 어차피 할 거라면 처음부터 깔끔하게 해두면 집 정리도 되고 보기 좋잖아. 짐이 늘어나서 안 그래도 복잡한데 분리수거라도 깔끔하면 얼마나 편해. 자주 내다 버리잖아. 집에 분리수거 쓰레기 쌓아두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저와 아내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말이 맞다고 주장을 펼쳤지만 그래봤자 얼마 가지도 못하고 풀렸답니다. 둘 다 결코 말싸움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분리수거를 가지고 그렇게 다퉜지만 최종적으로 분리수거를 대충 하거나 건성으로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일 뿐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종종 그런 사소한 일로 다투면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기고 우리 둘 사이는 완전 달라졌죠. 우선은 이사부터 했습니다.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은 돈과 대출까지 받아서 큰 평수로 이사를 갔어요. 짐이라고 할 것도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물건들을 사야 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안정을 취하기 위해 친정에서 시간을 보냈죠. 이사를 마치고 아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전과 아내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아내는 평소보다 몇만 배는 더 예민해졌고 그보다 더 심하게 감정의 변화가 들끓었습니다. 임신했을 때 섭섭하게 하면 너 그거 평생 간다? 잘해줘. 힘들 때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줘요. 아니 무슨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바뀌는데. 아휴, 이 자식아. 네가 그럼 애 가져봐라. 네 마음대로 되나.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는 게 어떤 건지 네가 알기는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침대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짜증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놈아, 네가 바닥에서 자던가. 그래도 네 와이프 정도면 양호한 거야. 난 너 가졌을 때 더 했어. 어머니께서는 무조건 잘해줘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 날들은 거짓말처럼 아이가 태어나면서 싹 사라졌습니다. 빵긋빵긋 웃는 아이를 보는데 아내가 위대하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10달이나 되는 시간 동안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던 아내가 경이롭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날카롭기만 하던 아내도 아이를 낳고 나니 많이 유해지더군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저는 일이 즐거운 사람이었거든요. 영업직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즐거워서 영업직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즐겁게 하자라는 주의였지 무언가 목표를 두고 한 적은 없었죠. 그랬던 저도 아이가 태어나니 목표가 생기더군요.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이가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도록 해주고 싶더라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다 보니 지금처럼 즐겁게 일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영업점을 돌면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애를 썼죠.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아이를 낳고 100일이 지나자 다시 회사로 복귀하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란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서두르지 않더라도 아내의 능력이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육아 나 혼자만 하니? 당신은 왜? 당신이 육아휴직 내면 되잖아. 육아휴직을 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빨리 복귀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이야. 누가 여보더러 아예 일하지 말고 집에서 애만 키우래? 적어도 돌은 지나고 복귀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지. 당신이라면 1년 넘게 휴직하고 있을 수 있어? 당신도 못할 거면서 왜 나더러 하래? 그렇게 크게 싸운 저와 아내는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싫었고 아내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게 화가 나 있었죠. 저희의 싸움은 장모님이 오시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장모님께서 한동안 집에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아내의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에도 아내는 일이 우선인 사람이었거든요. 저와 데이트 약속이 잡혀 있더라도 일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취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오죽하면 제가 일과 저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는 90년대 드라마에나 할 말들을 했겠습니까? 그 질문에 아내는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더군요. 자신이 중요하기에 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저와도 만나는 것이라고요. 저도 아내도 일에 집중하는 동안 아이를 봐주신 장모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하루는 저희를 불러 앉히시더니 호되게 꾸중을 하셨죠.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아이한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해?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일에 미쳐서 하루에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넘어가는 날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봤어? 부모 자식 간에 유대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두 사람 다 아이한테 물질적으로 뭔가 만족시켜줄 생각만 하잖아. 저도 아내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그동안 너무나 경제적인 풍요만 생각하고 달려온 것은 아닐까 반성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저와 아내는 돌아가면서 일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했죠.
덕분에 가족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흐르더군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아이가 어느새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걷고 뛰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큰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흐르더군요. 아이가 아빠를 하고 엄마를 하면서 놀라움은 더 커졌고요. 이맘때 저희 부부의 희로애락은 모두 아이에게서 시작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죠. 평범하기만 할 것 같았던 우리 가족에게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아이가 5살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일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 같더니만 하루는 제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했지만 아내의 그런 변화에 의문이 가득했죠. 그만큼이나 갑작스러웠거든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괴롭혀? 나를 괴롭힌다고? 누가? 누가 나한테 그런 강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는 해도 갑자기 이렇게 회사 그만둔다니 당신답지 않아서. 혹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일이 하기 싫어져서. 우리 아들이랑 놀고 싶어서. 그런 이유로는 회사 그만두면 안 되는 거야? 맨날 나 바쁘다고 타박하던 사람이 왜 그래? 회사 안 간다니까 그건 또 싫어? 싫기는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렇지. 아내는 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꾸 이렇게 회사 정말 그만두냐고 물어보면 퇴사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은 전혀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아내는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살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원래 아내가 요리를 참 잘했거든요. 장모님을 닮아서요. 그런데 늘 일이 바쁘다고 주방에서 뭘 만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저녁을 준비해서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활이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거 나물 반찬. 당신 좋아하잖아. 어때? 맛있지? 우리 엄마가 한 거보다 맛있는데? 진짜 당신 요리 왜 이렇게 잘해? 손맛이 다른가? 내가 비밀 레시피 알려줄까? 엄청 쉬운데. 아내는 두꺼운 노트를 가지고 와서는 첫 장을 펼쳐 보여주더라고요. 방금 쉽다고 말한 반찬을 만드는 방법이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무슨 시중에 파는 레시피 책처럼 말이에요. 저는 역시 아내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내가 설명해 주는 것을 열심히 들었어요. 어때? 이렇게 보고 만들 수 있겠어? 사진도 이렇게 있겠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무슨 레시피 앨범이야. 책 내려고? 그럴까? 나 요리에 재능 있잖아. 책으로 내면 팔릴라나? 아내는 개구진 미소를 지으며 그냥 엄마의 손맛을 좀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뜬금없이 무슨 엄마의 손맛이냐고 핀잔을 줬지만 아내는 웃으면서 나중에 아들이 자취할 때 주려고 만든다고 대꾸했죠. 만약에 나중에 자취를 했는데 저처럼 요리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죠. 뜨끔했어요. 제가 진짜 요리는 꽝이거든요. 연애할 때 아내 생일날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어서 미역국을 끓여봤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아내가 어떻게 미역국을 실패할 수 있냐고 놀라면서 2번 다시 요리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죠. 저는 절대 나를 닮으면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는 아내의 말에 뭐라 반박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얌전히 앞에 있는 진수성찬을 부지런히 비울 뿐이었죠. 그런데 아내의 이상한 행동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어요. 갑자기 무슨 인스타에서 봤다고 하면서 하드보드를 가지고 와서는 그 위에 옷을 올려놓고 순서대로 종이를 접었다 폈다 이렇게 아들에게 시키고 있더라고요. 옷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었죠. 저도 본 적은 있어요. 아들은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신나게 하더라고요. 그건 또 언제 만들었대? 집안일도 좀 줄이고 우리 아들 에너지도 좀 쓰게 하려고. 하루 종일 어찌나 활동적인지 지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집안일 돕게 만들려고 따라해봤지.
금방 옷 정리 끝났잖아. 안 그래? 이거 노동 착취 현장 아니야? 5살한테 집안일을 시키다니. 말 조심해. 그냥 가정적인 남자로 키우는 게 내 목표니까. 요즘 당신처럼 집안일 서툴면 나중에 장가 못 간다. 아내의 구박에 제가 뭘 그 정도냐고 한마디 했더니 웃으면서 시키는 건 제대로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그거라도 꾸준하게 하니까 예뻐하는 거라는 말도 빼놓지 않고 했죠. 그런 아내의 말에 저도 그냥 피식 웃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런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정리를 좋아하는 성격이기는 했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적어두고 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물어도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고 오히려 물어보니 할 말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눈에 띄게 살이 빠지는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식사 시간에 먹는 양도 현저히 줄어들고요. 왜 이렇게 못 먹느냐는 말에도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원래도 아내가 정상 체중이었지 마른 편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뺄 살이 어디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느냐고 했지만 아내는 결혼해도 예뻐지고 싶은 마음을 제가 알 턱이 없다는 말로 상황을 넘기려고 했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하자 그동안은 그냥 넘겼던 것들이 눈에 더 선명하게 들어오더군요. 걷는 모습도 살짝 구부정하게 걷거나 화장실에 들어가면 꽤 오랫동안 나오질 않았고요. 급기야 저는 아내에게 어디 아픈 곳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병원에 가보자고 말했어요. 쓸데없이 병원은 왜 멀쩡한데. 그리고 회사 다닐 때 종합검진도 받았고 퇴사한 지 1년도 아직 안 지났는데 무슨 병원이야. 멀쩡하거든.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살이 빠진다고? 거기다 당신 요즘 먹는 것도 이상해. 얼마 먹지도 못하잖아. 당장 다이어트고 뭐고 다 때려쳐. 예뻐. 내 눈엔 여보가 제일 이뻐.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다이어트 하지 마. 알겠어? 내가 예쁘다는 말도 할 줄 알고 당신도 변했네. 연애할 때도 나한테 예쁘단 소리 한 번도 안 하더니만. 아내는 예쁘다는 소리가 이렇게 듣기 좋은 줄 알았으면 저를 몇 대 쥐어 박아서라도 들어줄 걸 아쉽다고 중얼거렸죠. 저는 별말을 다 한다고 하면서 주말에 아내가 좋아하는 대게를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그러지 말고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하더군요. 뜬금없이 무슨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하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셋이 함께 차려입고 찍은 것이라고는 돌잔치가 마지막이었다고 하면서 다른 집처럼 가족 사진을 거실에 떡하니 걸어두고 싶다고 했죠.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사진 찍고 나서 대게 먹자고 말했더니 크게 웃으면서 혹시 제가 더 먹고 싶었던 건 아니냐고 놀리더니 알겠다고 말했죠. 주말이 되자 아내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사진관으로 갈 준비를 했어요. 어디서 옷을 구한 것인지 아들은 멋지게 정장까지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도 아들과 시밀러 룩으로 새로 샀다면서 정장을 입고 나오라고 했죠. 무슨 정장까지 새로 사서 사진을 찍냐고 했지만 아내는 오늘만큼은 최고로 멋지게 하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왔더니 아내도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현관 입구에서 셋이 나란히 섰더니 정말 가족 사진을 찍는다는 기분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저는 한 팔에는 아들을 안고 다른 팔로는 아내를 감싸 안고는 기분 좋게 집을 나섰답니다. 사진관은 꽤 규모가 있는 스튜디오였어요. 여러 배경도 준비되어 있었죠. 아들 돌사진 찍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입고 간 옷 외에도 몇 벌의 옷을 갈아입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내가 언제 준비했는지 마지막에는 우리 얼굴이 프린팅 되어 있는 옷까지 입고 찍었죠. 정말 아내의 준비성에는 절로 박수가 나올 정도였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나니 아내의 표정이 눈에 띄게 힘들어 보였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여보, 괜찮아? 땀은 왜 이렇게 흘려? 병원 갈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오랜만에 몸에 기압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 이제 다 끝났는데 외식은 다음에 하고 그냥 집에 가자.
당신 좀 누워야겠어. 되게 노래를 불렀는데 못 먹어서 어떡하지, 우리 남편? 저는 그깟 대게가 문제냐고 빨리 집에 가자고 하면서 아내를 부축했어요. 주차장으로 들어서는데 아내가 두고 온 것이 있다고 먼저 차에 타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한사코 자신이 가겠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입구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더니 금방 오겠다고 하면서 오던 길을 돌아가는 아내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너무나도 작아 보였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작았던가 새삼스러웠죠. 저는 잠든 아들을 태우고 건물 입구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뭘 두고 왔는지 한참 만에 다녀온 아내는 아까보다 더 심하게 땀을 흘리고 있었죠.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아내는 괜찮다고 그냥 집에 가서 자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왔죠. 아내는 오자마자 쓰러지듯 침대에 누워서 좀 자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내가 일어나면 죽이라도 좀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죽집에 다녀왔죠. 근처에 있는 가게는 문을 닫았기에 좀 멀리까지 다녀왔는데 시간이 좀 걸렸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안방 문이 안에서 잠겼는지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를 부르면서 왜 문이 닫혀 있냐고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죠. 비상열쇠가 어디 있는지 찾는데 문이 열리며 아내가 나왔어요. 저는 문은 왜 잠갔냐고 했더니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던데 뭐야, 무슨 일인데? 소리? 무슨 소리? 나 화장실에 있었는데?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그나저나 죽 싸운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다녀온 거야. 바로 근처에도 가게 있잖아. 문을 닫았더라고. 근데 당신 정말 괜찮아?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아내는 한산코 아무 일 없었다고 하면서 더 식기 전에 죽을 먹자고 했죠. 저는 의문이 들기는 했지만 아내가 아니라고 하니 더 이상은 의심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이상한 소리를 몇 번이나 더 들었어요. 특히 밤중에 다들 잠든 시간에 들려왔죠. 아내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잘못 들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죠. 하루는 무조건 소리의 정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잠든 척하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자던 아내가 일어나더니 방 밖으로 나가더군요. 물을 마시나 싶었는데 아내가 나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리는 거실 화장실에서 나고 있었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화장실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들으니 이상하다고 했던 소리는 구토하는 소리였어요. 저녁에 뭘 먹은 것도 없는데 아내가 왜 그러나 싶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소리가 멈췄죠. 저는 아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으로 가만히 서 있었는데 화장실 안에서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분명 아내가 들어있을 텐데 말이죠. 이상한 기분이 든 저는 손잡이를 돌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화장실 문을 열 만한 것을 찾다가 볼펜심을 빼서 꾹 눌렀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저는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있었죠. 저는 아내를 몇 번이나 불렀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아내를 들쳐업고는 차키를 챙겨 미친 듯이 밟았습니다. 가속탁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죠.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아내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처남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아들을 부탁했어요. 처남은 아내가 쓰러졌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 걱정은 하지 말고 병원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전화를 달라고 했죠. 의사들이 움직이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주고받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곧 간호사가 한 분 다가오셔서는 병실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해주었죠.
저는 어디가 많이 아픈 건지, 왜 아내가 깨어나지 않는지 물었지만 간호사는 곧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만 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을 더 기다렸는지 몰랐습니다. 중간에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날이 밝을 때까지 하염없이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가능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부르는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진찰실로 저를 부른 의사는 추리닝 차림에 신발도 짝짝이를 신고 있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아내가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말했죠. 위험한 고비라뇨? 아내가 어디 아픕니까? 병원을 가자고 해도 괜찮다고만 말해서요. 혹시 아내가 어디 아픈가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실 환자분께서 저희 병원을 다니신 지 꽤 됐습니다. 작년 건강검진 이후 줄곧 치료를 받으셨어요. 제가 입원 치료를 몇 번이나 권했지만 환자분께서 원하시지를 않으셔서 저도 답답했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에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입원 치료는 뭐고 그동안 아내가 병원을 다녔다는 사실은 또 무슨 말인가 했죠. 저는 더듬거리며 아내가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물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췌장암이 발견되기 어려운 암입니다. 말기 진단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권해드렸지만 환자분께서 거절하셨어요. 남은 시간을 항암 치료나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지만 환자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는데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췌장암이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일이라 뭐라고 말이 나오지 않았죠.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겠다니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왜요? 치료를 거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은 시간이라니. 그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흥분한 제가 의사의 가운을 붙들고 물었어요. 의사는 제 손을 토닥이면서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환자의 경우 발견이 너무 늦어서 완치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완치를 장담할 수 없다뇨. 그럼 못 고친다는 말씀이세요? 왜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서는 억지에 가까운 저의 반응을 다 이해한다는 얼굴로 저를 다독이시면서 췌장암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췌장암 말기의 경우 완치율이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생각보다 너무 낮은 퍼센트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아내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환자가 깨어나면 다시 말을 해주겠다고 하셨죠. 진찰실을 나온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들렸지만 정말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죠. 아내가 아팠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니. 그렇게 이상하다 생각을 했으면서도 어떻게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는지. 최근 아내의 행동을 떠올리며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것도 레시피북을 만든 것도 그렇고 아들에게 옷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이 괴로웠죠.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병원에 끌고 갔었어야 했는데 그저 아내의 괜찮다는 말을 넘겨버린 제 자신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그동안 아내가 숨긴다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레시피북을 만들고 옷 정리 종이를 접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짐작조차 가지 않았어요. 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렇게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처남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내가 깨어났다는 소리와 함께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걸음을 빨리 할 뿐이었죠. 저를 따라오던 처남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병실을 향하는 발걸음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병실에는 장모님도 와 계셨어요.
아내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었죠. 아내는 제 모습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알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겠죠. 아내가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불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는 대신 그 자리에 멈춰 서서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당신 왜 말 안 했어? 아프다는 소리 왜 안 했는데? 언제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얼마나 더 숨길 계획이었는데? 여보, 숨길 생각은 아니었어.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아내의 말을 끊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죽어? 여보 진짜 죽는 거야? 나 두고 간다고? 제 폭탄 발언에 병실은 순식간에 고요하게 변했습니다. 장모님은 물론이고 처남까지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저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고만 있었죠. 아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자신을 노려보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하게 그렇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가길 어디 가는데? 나랑 우리 아들 두고 갈 수 있어? 우리 없이 괜찮아? 아니잖아. 나도 당신 없으면 안 돼. 근데 여보가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저는 아내를 붙들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품에 들어오고도 한참은 남는 가녀린 아내의 모습에 더 눈물이 났죠. 아내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면서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곁에서 더 있겠다고 말하며 저를 다독였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것인지 처남이 외쳤습니다. 누나가 죽긴 왜 죽어? 누나가 어디 아픈데 수술하면 되잖아. 요즘 의학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누나가 죽어. 거짓말이지? 매영, 이거 다 거짓말이죠? 우리 누나가 왜? 처남들은 아내를 안고 있던 제 몸을 흔들면서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런 동생들을 단호하게 떼어낸 아내는 눈물이 범벅이 된 제 얼굴을 손으로 닦아주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재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병원을 찾았다가 자신이 췌장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수술로 완치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상황은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은 췌장암 말기였죠. 의사에게 남은 시간이 1년 정도라는 말을 처음 듣고 아내는 믿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디가 특별하게 아픈 적도 없었고 다소 피곤한 적은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췌장암이라니. 아내는 오진이 아닐까 싶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아내는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기보다는 저와 아들의 곁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완치율도 낮은데 그런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루라도 더 가족들과 보내고 싶다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두 남자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하나라도 더 남겨주고 싶다는 욕심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아내를 붙들고 왜 아직 한창인 나이에 아내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눈물을 보이셨죠. 이거사, 부모보다 앞서가는 자식이 어딨냐. 그게 얼마나 큰 불효인데. 너 보내놓고 엄마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못 보낸다. 장모님께서는 무조건 치료를 받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었고요. 치료 받자. 항암 치료 받자 제발. 완치율이 낮은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치료 받자. 치료 시작하면 병원에만 있어야 돼. 그거 싫어.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병원복 입은 모습으로 기억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살 수 있어. 약한 소리 하지 마, 여보. 우리 곁에 하루라도 더 있고 싶다며. 그럼 치료 받아야지. 그래야 더 오래 있을 수 있지. 제발,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내는 치료를 받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고개를 저으며 퇴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저도 장모님도 처남도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항암 치료 시작하자고 하셨지만 아내는 입을 꾹 다물고는 집에 가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억지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 항암 치료를 하고 싶었지만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죠. 결국 저희는 며칠 더 안정을 취하고는 약만 받아들고 퇴원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에서는 갑작스러운 제 결정에 다른 곳으로 스카웃되어 가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사표 수리만 부탁드렸죠. 아내는 의논도 없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느냐고 화를 냈어요. 당신은 나하고 의논하고 결정했니? 아니잖아. 가족들과 있고 싶다며. 그렇다고 당신이 일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일 그만두는 게 싫으면 치료를 받던가. 아내는 무슨 땡깡이냐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사를 한 이후 저는 서점에서 췌장암에 관련된 내용의 서적들을 모조리 구매해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집에서 식이요법만 제대로 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췌장암 환자에게 좋다고 하는 보약 레시피부터 운동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내의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저를 따로 불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가 정신 차려야 돼. 알지? 환자 케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시는 거, 움직이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돼. 쓸데없이 울 시간 있으면 네 와이프가 하고 싶다는 거 하나라도 더 줄 생각을 해. 어머니께서는 아내 앞에서 눈물 보일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췌장암 환자에게 좋다고 들어서 가져왔다는 반찬을 냉장고에 가득 채워주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절대 아내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실제로도 저는 그날 이후부터 아내가 제 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아내의 일정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체조를 했고 아침 식사는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준비했죠. 항암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약이 좀 강한지 약을 먹고 나면 아내가 많이 힘들어해서 의사 선생님께 몇 번이나 전화를 드려서 아내의 상황을 상담받았죠.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아내와 가볍게 주변 산책을 나가거나 아내가 좋아하는 미술관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저도 몰랐는데 아내가 어릴 때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옷 입을 때 색 어떻게 맞춰 입을까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여보, 그림에 무조건 색이 있어야 한다고 누가 그래? 난 연필로 그리는 거 좋아했거든? 그리고 미술 선생님도 나한테 재능 있다고 했어. 왜 이래? 그런데 그림은 왜 안 했어? 그림보다 수학이 더 좋아서. 그리고 내가 그림으로 먹고 살 만큼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아니어서. 그래서 그림은 포기했지. 아무렇지 않게 포기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아내가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문방구에서 연필과 스케치북을 샀죠. 아내는 이제 와서 무슨 그림 있냐고 웃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아 보였어요. 아내의 하루 일과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생기면서 집안은 좀 더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았어요. 재능이 있었다는 아내의 말이 농담은 아니었는지 아들을 그리는데 그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조차도 반할 정도로 멋지게 그리더군요. 하루는 아내가 저를 그려준다고 하면서 그리는데 무슨 돼지 한 마리를 떡하니 그리더라고요. 그걸로 얼마나 말싸움을 했는지 아들이 유치하다고 할 정도였죠. 그 말을 어디서 배워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식단도 열심히 지켰고 운동도 꾸준하게 했지만 아내는 점점 침대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말했죠. 발도 많이 부어서 신발에 발이 안 들어갈 정도였고요. 특히 식사를 자꾸만 피하더라고요.
조금만 먹어보자고 말해도 잘 안 넘어간다고 하면서 음식을 피했죠. 엄마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아들도 느끼는지 놀아달라고 때를 쓰지도 않고 집에 오면 아내의 침대에 붙어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시 설거지를 하고 왔더니 아내가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더 우리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믿지도 않는 종교를 찾아가면서 기도를 드렸죠. 곧 의사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아무래도 집보다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점점 증상은 심해지는데 앞으로 집에서 제가 케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이죠. 저는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세균 감염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데 집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환자를 설득하란 말을 하셨죠.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내와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 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아내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내 앞에서 울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좋아진다고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런 것도 한계가 왔다는 생각에 기운이 빠졌습니다. 터덜터덜 병실로 돌아온 저는 아내 앞에서만큼은 웃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많이 놀랐냐고 웃으며 물었죠. 저는 애써 괜찮은 척 금방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만 호스피스 병동으로 갈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거기는 절대 안 간다고 하던 사람이 왜. 그냥 거기서 의료진들 관리 받으면서 지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너 그거 싫다고 했잖아.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서 싫다며. 아내는 제 물음에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앙상할 정도로 마른 아내의 손을 잡은 저는 갑자기 왜 병동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물었죠. 나 방금 무서운 생각을 했어. 만약에 내가 자다가 그대로 가버리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이랑 우리 아들이 날 발견하게 되겠지? 그럼 행복한 추억만 담고 싶은 우리 집에서 내 마지막을 기억하게 된단 말인데 그게 너무 무섭더라. 나는 거기서 마지막까지 행복했다. 그렇게 말하고 가고 싶은데 당신이나 아들은 그게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싫어. 나 병동 들어갈래. 아내의 말을 들은 저는 울컥하고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었죠. 아내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울음을 참는 저를 보면서 눈물을 참을 줄 아는 남자인지 처음 알았다고 웃었습니다. 아내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는 것은 금방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요일에만 아내를 만날 수 있었지만 홀가분해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날들이 우리 가족에게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지 1달도 되지 않아 아내가 우리 곁을 영영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날은 면회가 약속된 날이라 아침부터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들이 그려온 그림도 챙겨야 했고 어린이집 운동회에서 아들이 달리기 1등을 해서 받은 메달도 챙겼죠. 아들이 무조건 이 메달은 엄마에게 줄 것이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구겨지지 않게 조심히 챙겼어요. 아들도 엄마를 보러 간다는 생각에 들떴는지 평소에는 옷 갈아입히는데 시간이 한참 필요했는데 척척 해결하고는 오히려 저를 재촉했죠.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었죠. 급하게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들고 있던 짐들을 그대로 내팽개치고는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다리에 힘을 주고는 아들의 옷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들, 지금부터 아빠 말 잘 들어. 우리는 엄마를 보러 갈 거야. 엄마가 지금부터 긴 잠을 잘 건데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하고 볼에 뽀뽀해주고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아들은 어렴풋하게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느낌이 온 것인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엄마 앞에서만큼은 울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저번 주보다 더 창백해진 얼굴로 아내가 눈을 감고 있더군요. 규칙적으로 들리는 숨소리에 저는 아들을 침대에 안아 올렸습니다. 아들은 약속한 대로 밝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아프지 말고 잘 자. 좋은 꿈 꾸세요. 아들의 소리를 들었는지 아내가 눈을 힘겹게 뜨고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만 보았죠. 아들은 아내의 볼에 입을 맞추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곁에 앉아 뼈만 남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한가득이었는데 막상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내와 제가 보냈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장례식은 아내의 바람대로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었던 날 두고 온 곳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들어갔던 아내는 저 몰래 영정사진을 찍었더라고요. 활짝 웃는 모습으로 말이죠. 저는 아내가 소망한 대로 수목장으로 지냈어요. 저도 그랬지만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울지 않고 버텼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아들은 눈물을 꾹 참고 있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아들을 안아주며 울어도 된다고 했지만 누굴 닮아 그렇게 고집인지 끝까지 눈물을 참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거실에서 서로를 안고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한동안 제 인생은 멈춰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장모님께서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하셨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9제를 보내고 나서야 저는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알아보는 것 대신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서 때마침 사람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퇴근길에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죠. 둘만의 저녁은 아내가 남겨준 레시피북을 넘겨보며 먹고 싶은 것을 결정해서 만들어 먹습니다. 제가 식사를 준비하면 아들은 옷 정리를 시작하죠. 하도 많이 사용해서 낡을 대로 낡은 종이를 이용해서 옷장 정리를 하고 나면 식사 준비가 끝난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으면서 저와 아들은 아내와의 시간을 추억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평범하기만 한 하루인데도 저와 아들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했답니다. 저는 아직도 안방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리던 그림, 아내가 즐겨 듣던 음반이 그대로 방에 방치되어 있죠. 심지어 침대 머리맡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가디건도 그대로입니다. 저는 매일 그 방을 치우기는 하지만 다른 그 어떤 것도 손을 대지는 않아요. 처남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이냐고 잔소리였지만 아마 그 방을 채우기까지 제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아내가 보고 싶으면 그 방에 들어가서 아내가 남겨둔 그림들을 넘겨보거든요. 그 속에는 사랑스럽게 웃는 아들의 모습도 보이고
날씨 좋은 날 공원에서 그렸던 그림도 있답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제게는 소중한 보물 같은 것들이죠. 특히 마지막 바닥에서 그려준 저의 모습은 볼 때마다 웃음이 났습니다. 연애 시절 처음으로 함께 영화를 보고 울었던 그 얼굴을 그렸더라고요. 아내의 머릿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았던 제 얼굴이 그날 우는 얼굴이었나 보더라고요. 참 못생겼다 싶으면서도 첫 데이트에서 우는 저를 한참 동안 웃으면서 달래주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내의 웃는 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내와의 시간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제가 갈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기다려주길 바라면서 오늘도 보고 싶은 아내에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연희야.